진정한 실세가 있다면 신실세로 등장을 했던 박채윤 씨가 공판에서 했던 증언이 최순실 씨와 아주 비교적 대비가 되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금 침실에서 단둘이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내밀했던 가족사, 특히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얘기를 하면서 울었던 부분들, 그리고 부모님을 여인 뒤에 나타났던 아픔들, 그리고 내적인 장애를 함께 공유했다고 오늘 박 전 대통령 옹호에 들어갔던데요. 그러니까 참 비선 실세 1이 있다면 2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박채윤 씨가 아닌가 싶어요. 네.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침실까지 왔다 갔다 했다는 것, 그 내밀한 이야기까지 했다는 것 자체는 보면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많은 마음의 문을 많이 열었다는 이야기고 네. 사실 이렇게 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이외에는. 그러면서 보면 김영재 원장이 사실 그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성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걸 했고 또 그 부인과 함께 청와대를 수십 차례 드나들었던 흔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화장품도 갖다 주고 또 이런 생필품도 많이 갖다 주고 이런 걸 보면 실제로 이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최순실한테만 의존을 해왔는데 네. 한편으로 보면 이제 최순실이 저렇게 아까 같이 한 달 동안 사보타지하고 이러니까 아마 제2의 라인을 또 하나 마련해서 또 이제 이분나 박채윤 씨한테 상당히 의존을 했고, 왜냐하면 한 사람 하다 보면 너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박채윤 씨가 보면 또 이렇게 그 저번에 화면을 보면 굉장히 또 이 사람은 잘하는 스타일 같아요. 네. 그 어떤 부침성도 있고 사업도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좀 이제 그 침실에 와서 자기가 아버지 시해 당했을 때 어떤 그런 슬펐던 이야기라든지 어떤 내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박 대통령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거 아닌가. 특히 이제 최순실 씨가 많은 걸 챙겨줬지만 최순실로서는 한계가 있었다. 즉 박 전 대통령 온전한 마음을 털어놓은 사람이 사실 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정황들이 이제 이 박채윤 씨 수사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채윤 씨 사이에, 남동생이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박채윤 씨다.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그런 부분들을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동안에 이제 쭉 최순실 씨와 관련돼 있는 얘기를 보면 최순실 씨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이렇게 살피는 그런 사람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저돌적으로 뭔가 일을 벌리고 뭐 사람들하고도 투닥투닥하면서 뭔가 해가지고 해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박채훈 씨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의 마음을 좀 어루만질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능력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침실 이야기도 나오지만 박채훈 씨가 그런 박 전 대통령의 마음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까지 위로를 주는 이런 관계였다. 네. 그게 이제 결국은 김영재 원장과 관련돼 있는 특혜 문제라든가 박채훈 씨 사업과 관련돼서 특혜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은 삼남매여서 박채윤 씨를 부러워하고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시해를 이야기하면서 울었다. 오늘 주로 박채윤 씨가 자신의 변호인 앞에서 증언했던 내용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이와 상대적으로 최순실 씨의 일명 막장 자살극도 오늘 드러났네요. 귀국하느니 나는 약 먹고 죽는다. 다들 다 잘 있어라라는 말을 남겼었다고요. 참 장시호 웃지도 씨한테- 못하고 슬픕니다. 네. 장시호 씨한테 그런 얘기를 전했다는 거죠. 난 특검 출석 못한다. 네. 차라리 약 먹고 죽는 게 낫다. 이게 저 얘기가 나온 게 또 이 과정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는 모르겠는데 뭐 윤 전 추행정관도 그렇고 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최순실 씨 전화를 안 받아줬다는 겁니다. 네.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 답답해서 장시호 씨한테 저런 얘기를 했고 장시호 씨가 이제 놀래서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둘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 엄마인 최순득 씨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최순실 씨가 몇 년 동안 이게 전혀 한번 뭐 박 전 대통령과 직접 통한 적도 없었는데 윤 전 행정관에게 연락을 해서 결국에는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든 뭐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래도 최순실에게 들어와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고 결국 그 말을 아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이 들어오면 해결을 해줄 것으로 좀 기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나흘인가 뒤에 바로 급격하게 귀국을 했죠. 아니 근데 자살 생각한다는 분이 삶에 대한 집착 참 집요하고 치밀해요. 외국 비행기 타고 또 경유해서 들어가겠다고 자신의 노선을 구체적으로 이거는 얘기하고요. 통화가 된 다음에 네.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그 들어와도 된다. 괜찮다. 내가 봐줄게. 뭐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가 간 거예요. 최순실 씨한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최순실 씨가 귀국을 할 때 이제 외국 쪽으로 경유까지 해서 이제 들어오는 과정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그 최순득 씨하고 네. 최순실 씨가 대신 이제 통화를 해줬다고 하는 날짜가 최순실 씨가 귀국하기 나흘 전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차명폰으로 573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통화를 많이 하다가
결국 태블릿 PC가 터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다들 놀랬던 거죠.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가 이제 다 끝났다. 네. 이러면서 지금 뭐 어떻게 하는 우리 녹취록 공개됐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벌이면서 본인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박 전 대통령하고 통화하기를 바랬는데 이미 그때는 검찰 수사가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최순실 씨하고 연락을 하면 이거 뭔가 잘못될 것이다 판단을 하고 최순실 씨 쪽에서 연락이 오는 걸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급해진 최순실 씨가 어떻게 해서든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나 뭔가 의견을 듣고자 하는 마음에서 최순득 씨까지 연락을 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귀국행 비행기를 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아마 이제 들어오면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줬다는 것은 네. 이게 이제 검찰의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검찰을 관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병우 민정수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손을 썼고 또 그러면서 최순실 씨가 와서 33시간 동안 검찰에 출석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돈을 다 빼고 뭐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정황을 보면 우병우 수석이 이 사건의 어떤 문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흔적이고 또 오늘 나온 이야기지만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같은 경우에 이분이 이제 대부분 사실은 비선 실세로서 모든 인사도 추천하고 뭐 해왔다는 게 이제 나왔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임순 이 교수가 실제 우병우 수석하고 굉장히 많은 통화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최순실 같은 이야기 자체를 보면 사실 두 사람이서 뭐 어떤 장모 건강 때문에 통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위가 장모 건강 때문에 전화를 한 60번 정도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힘든 일 같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 뭐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이임순 씨가 이제 추천을 해서 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보면 우병우 민정수석이 과연 최순실을 몰랐느냐.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정황이란 거죠. 자,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태의 뒷수습까지도 했기 때문에 끝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우병우 수석을 내몰지 못하고 붙어뒀던 그런 이유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임순 교수가 지금 의료계 비선 실세처럼 나왔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병우 전 수석도 그렇고 김장자,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와도 100여 차례 넘는 통화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과거 여주지청장이 있을 때부터 이 이임순 교수의 수첩에 아예 여주지청장 우병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면 사실 이 새로운 고리, 어떻게 보면 그전에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과 연결되는 부분을 검찰이 밝히지 못했는데 그 고리가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서부터 밝혀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네. 지금 정황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추정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표가 수리된 날짜도 굉장히 시사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들어온 바로 다음 날인가 아마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찌됐든 다음 새 집으로 가게 되는 게 내곡동인데 말이죠. 이 내곡동도 최순실의 시나리오 안에 있었던 듯 장시호 씨의 진술에 따르면 유엔 빌리지도 있었고 내곡동도 그렇고 앞으로 살 집에 대한 구도가 이미 다 짜져 있었다는 진술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박 전 대통령이 사절을 아마 이제 재임 중에 네. 이사를 가겠다는 아마 생각을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옆집 또 초등학교고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 자체를 최순실씨가 다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시호한테 유엔 빌리지 어떻게 했냐는 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유엔 빌리라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부천 아니겠습니까? 거기 1950년부터 조성이 돼서 주로 경제계 인사들과 연예인들이 주로 많이 삽니다. 네. 주로 빌라가 많고요. 그 집값도 뭐 굉장히 비싸죠. 뭐 50억까지 하는 집도 가는데 그걸 알아봐달라 했는데 그때 이제 김종 차관이 아유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거기 시끄럽고 도저히 옆집하고도 이게 보안이 유지가 안 됩니다 해서 이제 포기를 했다는 건데 나중에 장시호가 그 어떤 리스트를 한번 보니까 네. 그 집에 현재 지금 이사 갔던 내곡동 집과 비슷한 그 사진이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미 저 내곡동 집도 이미 최순실이 있을 때 그때 이미 그 하나의 그 원오브 댐 중에서 한 개를 선택을 해서 봐뒀던 것이 아닌가. 즉 삼성동과 내곡동의 이사 프로젝트도 박 전 대통령이 그냥 한 게 아니고 네. 이미 예전에 최순실 씨가 다 만들어 놓았던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의혹들이 지금 밀고 있는 것입니다. 최순실의 부동산 감각을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인가요? 막판에 최순실 씨는 결국 평정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장시호 씨하고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법정 싸움을 벌였다고 하던데요. 삼성동에 숨겨뒀던 것으로 추정되는 10억 원도 큰 돈이 아니다 하고 자신은 영재센터 직원들 거의 본 적 없다고 하다가 손바닥 하늘 논쟁까지 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얘기 어떤 얘기냐면 이제 장시호 씨가 10억 원을 얘기를 하니까 최순실 씨 얘기하니까 그게 어떻게 큰 돈이 아니냐라고 장시호 씨가 반박을 했었고 아니 그 돈 자체가 아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하남에 투자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그 땅값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도 지금 있긴 합니다만 그 돈 별거 아닌 돈처럼 얘기를 하니까 장시호 씨가 어떻게 15억이 큰 돈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 영재센터와 관련해서도 전혀 본인은 한 번 정도밖에 관여를 안 했었고 뭐 그냥 전부 다 그 장시호 씨가 운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재센터도 여러 번 왔었고 사실상 결제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장시호 씨가 반박을 했고요. 네. 그런 말이 오가는 가운데서 최순실 씨가 아니 정말 해도 너무한다. 무슨 없는 말을 이렇게 다 지어내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장시호 씨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느냐 그만하라. 그랬더니 최순실 씨가 내 손바닥으로 어떻게 무슨 하늘을 가리겠냐라는 식의 네. 그런 공방 아닌 공방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최순실 씨하고 박 전 대통령의 어떤 경제 공동체와 관련된 굉장히 유력한 진술이나 이런 거를 장시호 네. 씨가 사실은 해줬다는 얘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밀접하고 결국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곧 내 돈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된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최순실 씨가 집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집에도 금고가 있다고 하는데 뭐하러 박 전 대통령 집 2층에다 갖다가 10억 원을 넣어놓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의 집에다가 왜 10억 원을 넣어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 또 마음대로 또 꺼내실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를 만약에 최순실 씨가 그 장시호 씨랑 구속되기 전에 미리 이제 사전에 본 거겠죠. 그 안에 리스트에 있었다고 하는 것도 결국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 집을 물색하러 다녔던 것도 결국 삼성동 자택으로 옮길 때 임선희 씨가 계약했다고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경제공동체라고 하는 유력한 정황 증거가 이런 데서도 다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네. 지금 여러 가지 그 드러나고 있지만 그냥 한 식구였습니다. 한 식구. 네. 예를 들면은 이 박정희 대통령이 서가하고 나서 청와대에서 나와서부터는 한 식구처럼 살으니까 당연히 경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네. 다들 알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자기 혼자 힘으로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갖다가 이 최태민, 최순실 일가가 다 그것을 갖다가 보살피고 다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경제 공동체 뭐 이런 걸 떠나서 한 식구로서 생활을 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이 최순실 일가가 중심이 돼서 그거를 꾸려왔다, 운영해왔다. 네. 이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박채윤 씨 진술에 따르면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계속 자신의 자녀들 고통받은 점 흐느끼느라고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지금 옥중 생활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으로 과거에 부모님을 여의고 위가 안 좋아져서 많이 드시지 못한다라는 그런 박 전 대통령과 네. 혼자 둘이 나눌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어떤가는 조금 양론이 갈리고 있어요. 네. 지금 한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아마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굉장히 수척해 있고 아마 이제 그 재판정에 나타나면 다들 깜짝 놀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인 반면에 또 네. 한편에서는 뭐 그래도 잘 적응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아시다시피 이제 그 밥을 꼭 혼자 드십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밥을 먹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이제 맞게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이제 위가 기본적으로 좋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혼자 먹는 습성이 이제 오랫동안 있고 그래서 이제 주로 만찬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네. 뭐 청와대 있을 때도 만찬 행사 거의 없고 주로 이제 오찬 행사 이런 정도만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박 전 대통령 어떤 그런 먹는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마 이제 구치소에 있으면 굉장히 이제 이 입맛도 맞지 않고 굉장히 힘들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서도 굉장히 수척해 있다 이런 이야기들 있고 아마 이제 박 전 대통령 이제 재판 날짜가 5월 2일로 잡혔는데 연기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쵸. 아마 그렇다면 이제 아마 5월 중순쯤 넘어야 이제 그때 재판정이 나올 텐데 일단 뭐 지금 현재 매일 일단 의사가 이제 상황을 체크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성으로서 필요한 생활용품을 보내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최순실 씨 외에도 박채윤 씨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신뢰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일까요? 그러니까 일단 김영재 원장이라는 사람과 연결된 부분도 그렇죠.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성형용 실 같은 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까 네. 말씀 나눴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를 통해서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 청와대 주치의였죠. 이분이 이제 김영재 원장과의 연결도 시켜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성형용 씨를 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맡길 정도의 사람이면 굉장히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까워졌고 결국 김영재 원장으로 통해서 또 박채윤 씨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 더 박채윤 씨와
어떤 인간적인 고리,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네. 그동안 최순실 씨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면서 겪었던 것과 다른 어떤 부분을 아마 박 전 대통령은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적인 얘기 같은 것들을, 그리고 박 전 대통령처럼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혀 흐트러진 모습 다른 사람한테 안 보이고 내밀한 공간 사람 안 들이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과거에 밖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할 때도 차 뒷자리도 웬만해서는 같은 동료들도 안 태웠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침실에까지 박지원 씨를 불러들였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박지원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도 또 굉장히 아주 밀접한 관계였다는 것을 반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사업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경제수석을 자르고 경질하고 이랬던 이유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그 사업 뭐 그 제이콥스니까 그 회사 자체가 이제 진출을 하는데 그걸 제대로 이제 그 서포트를 하지 않으니까 경제수석을 뭐 경질시키고 뭐 이렇게 질책을 했다는 걸 보면 네. 그만큼 그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박채윤 씨를 굉장히 그 마음속에 많이 두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2년 동안 이게 전혀 한번 뭐 박 전 대통령과 직접 통한 적도 없었는데 윤전추 행정관에게 연락을 해서 결국에는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든 뭐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래도 최순실에게 들어와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고, 결국 그 말을 아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이 들어오면 해결을 해줄 것으로 좀 기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나흘인가 뒤에 바로 급격하게 귀국을 했죠. 아니 근데 자살 생각한다는 분이 삶에 대한 집착 참 집요하고 치밀해요. 외국 비행기 타고 또 경유해서 들어가겠다고 자신의 노선을 구체적으로 이거는 얘기하고요. 통화가 된 다음에 네. 다음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그 들어와도 된다. 괜찮다. 내가 봐줄게. 뭐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가 간 거예요. 최순실 씨한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최순실 씨가 귀국을 할 때 이제 외국 쪽으로 경유까지 해서 이제 들어오는 과정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그 최순득 씨하고 네. 이 박채윤 씨 수사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채윤 씨 사이에, 남동생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박채윤 씨다.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그런 부분들을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동안에 이제 쭉 최순실 씨와 관련돼 있는 얘기를 보면 최순실 씨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이렇게 살피는 그런 사람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저돌적으로 뭔가 일을 벌리고 뭐 사람들하고도 투닥투닥하면서 뭔가 해가지고 해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박채훈 씨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의 마음을 좀 어루만질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능력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침실 얘기도 나오지만 박채훈 씨가 그런 박 전 대통령의 마음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까지 위로를 주는 이런 관계였다. 네. 그게 이제 결국은 김영재 원장과 관련돼 있는 특혜 문제라든가 박채원 씨 사업과 관련돼서 특혜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은 삼남매여서 박채윤 씨를 부러워하고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시해를 이야기하면서 울었다. 오늘 주로 박채윤 씨가 자신의 변호인 앞에서 증언했던 내용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이와 상대적으로 최순실 씨의 일명 막장 자살극도 오늘 드러났네요. 그러니까 귀국하느니 나는 약 먹고 죽는다. 다들 다 잘 있어라라는 말을 남겼었다고요. 그러니까 참 장시호 웃지도 씨한테- 못하고 네. 슬픕니다. 네. 장시호 씨한테 그런 얘기를 전했다는 거죠. 난 특검 출석 못한다. 네. 차라리 약 먹고 죽는 게 낫다. 이게 저 얘기가 나온 게 또 이 과정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는 모르겠는데 뭐 윤전추 행정관도 그렇고 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최순실 씨 전화를 안 받아줬다는 겁니다. 네.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 답답해서 장시호 씨한테 저런 얘기를 했고, 장시호 씨가 이제 놀래서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둘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 엄마인 최순득 씨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최순실 씨가 진정한 실세가 있다면 신실세로 등장을 했던 박채윤 씨가 공판에서 했던 증언이 최순실 씨와 아주 비교적 대비가 되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금 침실에서 단둘이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내밀했던 가족사, 특히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얘기를 하면서 울었던 부분들, 그리고 부모님을 여인 뒤에 나타났던 아픔들, 그리고 내적인 장애를 함께 공유했다고 오늘 박 전 대통령 옹호에 들어갔던데요. 그러니까 참 비선 실세 1이 있다면 2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박채윤 씨가 아닌가 싶어요. 네.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침실까지 왔다 갔다 했다는 것, 그 내밀한 이야기까지 했다는 것 자체는 보면 박 전 대통령 그동안 많은 마음의 문을 많이 열었다는 이야기고, 네. 사실 이렇게 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씨 이외에는
그런 면에서 보면 김영재 원장이 사실 그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성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걸 했고 또 그 부인과 함께 청와대를 수십 차례 드나들었던 흔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또 화장품도 갖다 주고 또 이런 생필품도 많이 갖다 주고 이런 걸 보면 실제로 이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최순실한테만 의존을 해왔는데 네. 한편으로 보면 이제 최순실이 저렇게 아까 같이 한 달 동안 사보타지하고 이러니까 아마 제2의 라인을 또 하나 마련해서 또 이제 이분나 박채윤 씨한테 상당히 의존을 했고 왜냐하면 한 사람을 하다 보면 너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박채윤 씨가 보면 또 이렇게 그 저번에 화면을 보면 굉장히 또 이 사람은 잘하는 스타일 같아요. 네. 그 어떤 부침성도 있고 사업도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좀 이제 그 침실에 와서 자기가 아버지 시해당했을 때 어떤 그런 슬펐던 이야기라든지 어떤 내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박 대통령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거 아닌가. 특히 이제 최순실가 많은 걸 챙겨줬지만 최순실로서는 한계가 있었다. 즉 박 전 대통령 온전한 마음을 털어놓은 사람이 사실 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정황들이 이제